글로벌 경기는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폭의 물가 하락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 다른 것이죠. 빈센트 위원님, 네. 그 사이에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고. 네, 김 작가님께서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네. 어떤 축하할 이유였죠? 네, 등려했습니다. 둘째 태어났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둘째 2명인 거죠? 네. 더 이상의 계획이 있나요? 오늘도 이제 전망 얘기할 거지만 여지를 두는 거는 뭐 항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좋네요. 네. 이제 또 이 빈센트 위원님이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이 2명의 자제를 또 충분히 행복하게 먹여 살리려면 더 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네요. 네, 김 작가도 잘하면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 좀 들고 오셨나요? 네, 시기가 벌써 12월입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12월에 김 작가 TV에 첫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다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도 처음에 오자마자 2022년 경제 전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2023년 경제 전망입니다. 자, 그럼 2023년 경제 전망. 자, 시작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업사이드 리스크입니다. 네, 보통 업사이드라 그러면 가격 변수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그거를 리스크라고 표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내년도 시계가 어둡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앞이 안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 실물 경기의 둔화, 그것들을 반영하는 가격 변수의 하락, 특히 기업들의 어닝, 이익이 둔화될 거기 때문에 가믹 사이드에서의 주가가 좋을 리는 없다. 이런 게 대부분 컨센서스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저희 전망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의 시계를 조금 좁혀보면 이런 실물 경제의 침체 속에서 주가가 일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 가능성을 좀 대비하자. 그거를 흔히 리스크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컨센서스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만 전달해 드리고 가도 저는 뭐 할 역할은 다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는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요. 제 모형에 의해서면 이미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참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러프하게 보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디플레이션 얘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 네. 아직은 좀 소수 의견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의 상승폭이 줄어드는 건데 이런 디스인플레이션에 더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이게 녹화할 때쯤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일 텐데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지만 숫자가 이전에 비해서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물가는 조금 피크 아웃 가능성을 넘어서 디플레이션까지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입니다. 지금 연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죠. 특히 다음 주에는 12월 FOMC가 있고요. 갑작스러운 통화정책 변화, 우리 흔히 이것을 로컬에서 피버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의 피버팅 가능성과 더불어서 자산 가격의 업사이드 리스크를 대비하자.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이미 침체 국면이 왔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어느 순간에는 업사이드 리스크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내년도를 조망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좀 소수 의견이고요. 첫 번째를 보시면 글로벌 국면 판단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코노미스트가 현실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서 내년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전망이니까 모형을 하나 좀 갖고 나왔습니다. 매크로 레지 모형이라 그래서 OECD 기준으로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됐고요. 매월 발표됩니다. OECD 기준으로 2022년 3분기 말 그러니까 9월달 기준으로 이미 경기 침체 국면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신호가 떴고요. 두 번째로는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 현재 4배 이상 빠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의 트리거다. 그러니까 연준만 하더라도 올해 3월달에 금리를 올려서 75 베이스 포인트를 4번이나 연속해서 올릴 만큼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것들이 주요국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죠. 가격 조정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약한 고리였던 코인 시장, 그 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환율, 주가, 최근엔 부동산까지 이 가격 조정의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이 조정이 들어갔는데 실물 경기잖아요. 보통 이런 부동산을 한번 충격에 들어가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지속될 개연성이 과거에 매우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도 뭐 내년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시사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거 경기 침체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냐? 물론 과거가 앞으로도 동일하게 반복될 거다라는 확률은 절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런 기준에서 이 정도 지속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럴 것입니다라고 미리 한번 저희가 가늠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6분기. 아직 1년이 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 가격과의 시차가 매우 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결국 글로벌 경기는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타나는 작금의 가격 변수의 향방,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한 1년 정도 지속됐는데 그렇다면 올해 9월 달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평균을 그대로 반영해 보면 내년 9월 달쯤에는 정상 상태로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국가별로 하나하나 쭉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개의 국가만 좀 엑기스 있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소프트냐 하드냐, 이것은 뭐냐면 경기 침체 폭이 깊냐 얇냐, 이런 갈림길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일단 경기 침체를 내놓을 만한, 그러니까 보여줄 만한 경제 지표들은 이미 많습니다. 주택 경기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생산이 괜찮았는데 최근에 생산의 선행 지표인 기업의 수주 데이터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차를 갖고 주택 경기 급락과 더불어서 이 생산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제가 모형을 차치하더라도 경제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경기 침체가 이미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좀 이견이 있습니다. 고용시장 괜찮다? 아니면 가계가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다. 자, 오늘 이 두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전에 비해서 가계의 버퍼라고 할 수 있는 저축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좀 경각심을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지표인데요. 최근 이 고용지표에 미국 기준으로 이런 논란이 있어요. 미국의 고용지표는 헤드라인 고용지표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약간 아카데믹한 부분인데 하나는 실업률이고요. 하나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감이라고 해서 얼마나 전월에 대비 신규 일자리가 늘어났냐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조사하는 샘플이 다릅니다. 실업률은 흔히 가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감은 사업장, 즉 기업한테 물어보는 부분. 가게랑 기업이랑 물어보는 주체도 다르고 특색도 다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동일한 가계조사와 기업조사가 이 괴리가 3배 이상 벌어졌어요. 그거를 두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거 고용지표 뭔가 좀 이상하다. 실업률은 너무 낮고 또한 신규로 들어오는 취업자 수 증감도 꽤 견고한데 현재 나타나는 미국의 고용시장의 질적 악화 아니면 구조적 변화를 둘 중에 뭐 하나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가계조사랑 기업조사가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기업조사는 비농업 부분만 조사합니다. 농업을 제외하고 자영업을 제외하고 정부를 제외한 것이죠. 가계조사는 자영업, 농업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조사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로나 이후에 엔잡러가 많잖아요. 네. 임시직으로 2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사람이라면 가계조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게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저 취업했습니다라고 한 표를 제시해요. 근데 기업으로 물어보면요. 기업은 어떤 사람이 엔잡러라서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으면 A, B 둘 다 취업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는 2번 더블 카운팅이 됩니다. 즉 A보다 꼭 이 가계조사보다 기업조사가 2~3배 더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화들을 기업조사는 좀 더 오버 밸류에이션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가계조사는 언더 밸류에이션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고용지표 괜찮아 라고 보기에는 뭔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이 최근에 고용지표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아카데믹하게 말씀드렸고 샘플도 달라요. 가계조사는 약 한 6에서 7만 명 정도의 샘플을 갖고 추론을 하고요. 추산을 하고 기업조사는 13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좀 더 많은 샘플이 정확도가 높겠죠. 그래서 기업조사가 정확도가 높긴 하다. 하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엔잡러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들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산출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국이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일본입니다. 일본 경제를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내년 키워드 중에 not yet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최근 엔저 때문에 일본의 그 정부 자체가 이런 엔저를 계속해서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언제쯤 이 엔저 정책을 풀 것이냐. 왜냐하면 너무 또 엔화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과 단을 다졌을 때 일본 정부가 지금은 너무 많은 엔저가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4월 8일이 현재 총재인 구로다 총재 임기 만료예요. 그때 전후가 좀 분수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아베와 구로다 총재거든요. 구로다 총재가 10년 만에 내년 4월 8일 날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렇다면 내년 2분기 초입에 들어서 엔화가 크게 유동칠 수 있어요. 계속 약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강세로 전환할 것이냐. 근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구로다가 가기 때문에 엔화는 이제 약세는 끝났어. 이제 강세가 될 거야. 엔화 강세니까 달러는 약세고 원화도 강세일 거야 라고 일편향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뒤에도 제가 표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엔저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일본의 수입 물가 상승률이 되게 올랐어요. 하지만 일본의 물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일본의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엔화가 저렇게 달러 대비 약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즉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엔저가 많이 됐는데 그래도 일본 전반적으로 이 디플레이션의 악령을 벗어났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 그래서 내년에도 4월 8일이 분수령인 건 맞지만 그 이후에 엔화가 완전히 강세가 된다. 엔저 정책은 철회한다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옵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2002년 있잖아요. 네네. 아직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때 한국에서 월드컵 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아, 저는 월드컵 보려고. 그 힘든 시절. 네, 저는 월드컵 보려고 군대를 1년 미루고 2003년에 갔습니다. 아, 네. 저는 군에서 훈련 중에 봤습니다. 야외에서. 네, 야외에서. TV 틀어주더라고요. 아, 좋죠. 네. 그만큼 2002년도에 월드컵 때문에 뜨거웠던 기억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카드 사태 전후로 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웠던 국면이 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가계부채 대간, 증가폭이 비슷하고요. 그때도 대외적인 환경이 불안하면서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게 수출이 아니고 내수였습니다. 그런데 내수가 이러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비롯해서 소비가 큰 폭으로 꺾였던 사태가 2002년과 3년 그 언저리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한국의 대외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끌어이고 있는 것은 내수 그중에 소비거든요. 근데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자 부담에 대한 상승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2002년과 비슷하게 피크아웃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한국은 2002년도의 데자뷰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국면 판단 더 나아가서 미국과 일본, 한국을 간단하게 봤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견이 좀 분분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전문가들은 아니다. 계속해서 물가는 오를 것이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니다.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어서 물가는 일시적으로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큰 폭의 물가 하락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 다른 것이죠. 하지만 내년 하반기 거의 연말쯤부터 2024년에는 오히려 지금과 비슷한 아니면 어쩌면 이거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려요. 제가 김작가 TV에 올 한 해 계속 나오면서 했던 중장기적인 시계 비유 중에 하나가 판이 변했다. 이제는 신냉전 시대가 떠올릴 만큼 큰 얼개와 판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내년 하반기 아니면 그 이듬해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단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만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거 거기에 좀 주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아침이죠. 중국의 PPI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여전히 마이너스. 중국의 PPI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수출된다는 거예요. 뒤에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중국의 PPI가 미국의 CPI의 한 5에서 6개월 정도 선행지표거든요. 근데 이미 중국의 PPI가 크게 꺾였기 때문에 미국도 앞으로 6개월 동안은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일부 많이 완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물가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근원 물가 비중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임대료거든요.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주택 경기 꽤 크게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임대료도 따라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이미 가시화됐고요. 고용시장이 좀 문제이긴 한데 왜냐하면 자발적 실업자가 증가했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일을 구하기 위해서 실업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는 임금 상승 압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맞는데 최근에 고용지표와 가계지표와 기업지표를 이 궤가 벌어진 걸 보니 어느 한쪽은 지금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 못하고 있을 수 있다. 통계가. 그래서 고용이 좋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야. 고용 때문에 NBER이 지금 경기 침체를 선언하지 않는 거야. 괜찮아. 가계 소비 괜찮기 때문에 고용 괜찮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침체가 없을 거야. 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연준이에요.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 인플레이션은 지금부터 빠르게 큰 폭으로 하락할 겁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만큼. 물론 그 이후에는 되게 크게 올라갈 것 같아서 멀게 한 4, 5년 동안의 투자 시기를 본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겠지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걱정보다는 디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연준은 어떻게 되냐?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어떻게 할까? 12월 FOMC에서도 그런 힌트가 조금씩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12월 FOMC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년 2월 2일이 첫 FOMC거든요. 2023년 첫 FOMC인 2월달, 더 나가서 3월달 FOMC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금융시장은 12월 FOMC 때 50bp, 그러니까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거진다 컨센서스에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물가도 공교롭게 피크아웃 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은 다 내년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12월 달은 다 그렇게 된 건데 내년 2월이 어떨까? 내년 2월에도 12월 달에 50bp가 내년 2월에 25bp로 줄어들 거냐? 아니면 계속 50bp로 지속될 거냐? 아직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 12월 FOMC의 또 다른 Q&A 때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 점도표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거 연준이 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금리 인상 마무리를 왜 말씀드렸냐면요. 저는 내년 3월 달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의 지금의 기조를 중단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 물가의 피크아웃이 내년 3월 달쯤이면 우리가 2월 달 물가 지표를 받아보거든요. 그렇다면 꽤 크게 하락 안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해서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개연성과 명분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포즈, 중단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과거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사이클해서 중단했을 때 어느 정도 이 동결 기간이 유지됐냐를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조망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 1년 정도 한번 금리를 올렸을 때 쫙 스탑하고 1년 정도가 동결했던 게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내년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함에 따라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올해 12월 달에 50bp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이 4.5. 그럼 내년 상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올리면 5% 언저리에서 내년 1년 동안 지속될 거다. 기준금리는 미국이 상단 기준으로 5에서 5.25%가 유지될 거다라는 게 대부분 시나리오세요. 근데 저는 약간 딴지를 좀 걸고 싶은 게 그렇긴 한데요. 근데 연준이 계속해서 5% 이상의 금리를 고수할 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급락할 가능성, 한 2분기부터는 역성장 가능성이 높은데요. GDP 그로스 기준으로. 그렇다면 빠르면 3, 4월 달, 늦어도 2분기 내에는 이 금리의 지속되는 이 동결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되게 소수 의견일 수 있는데요. 결국 내년도에 연준이 피보팅이라는 피보팅, 즉 금리의 동결 기조를 얼마 유지하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내년에 경제의 하락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또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물론 금리가 매우 높죠. 물가 수준이 높고요. 물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연준이 금리를 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요. 2018년 말하고 2019년이에요. 그때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르긴 해요. 얘기하자면 그때나 지금이나 완전 다른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수준 자체가 다른 거지 하락폭은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고 오히려 그때랑 지금이나 경제를 놓고 본다면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해서 여파였는데 지금은 미국 전반적으로 높은 금리에서 다들 주택 가격 아니면 생산 다 녹아져 내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심스럽지만 일단 동결 기조는 기본이고 여차하면 인하 가능성.
피보팅 가능성도 있을 거다. 미국의 10년물 기준금리가 3.4%가 깨졌습니다. 5년물은 3.6% 수준이고요. 2년물은 4.2% 수준이에요. 그런데 올해 12월 달에 물론 예상이지만 기준금리가 상단이 4.5%잖아요. 그러면 금융시장은 적어도 1년, 2년 안에 다 인하할 거다라는 것을 베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 침체 쪽에 무게를 둔다면 연준이 바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때 주가가 어떨 거냐. 이게 사실은 가장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속해 있는 업라이즈에서도 저 말고도 다양한 인플루언서들과 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빠르게 내려오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준의 피보팅 가능성의 여파는 좀 클 거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점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확인하고 선언하고 연준이 피보팅의 액션을 취하는 그 순간이 크게 하락하겠지만 그때 오히려 또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짧은 단상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환율 전망도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드렸던 환율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달러 강세기조 유지될 겁니다. 포인트는 속도 조절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간 거는 맞지만요. 지금은 전야제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런 흐름에서 연준의 피보팅이 완벽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흐름이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연준이 피보팅하는 그 순간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가시화되든지 선언되든지 좀 더 불거질 거기 때문에 세상이 가장 망할 것 같으면 또 가장 안전선호 심리가 달러한테 가거든요. 그럼 그럴 때 오히려 달러가 또 강할 수 있다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적금의 큰 장기적인 변화, 판의 변화. 여전히 내년도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판의 변화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부적으로 1, 2년 안에 나타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서서히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이 부분의 변화가 속도감 있게 다가올 것이다. 이미 미국은 안보 자산이 바뀌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중 무역 분쟁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은 내년도 좀 더 격화될 것 같아요. 시진핑의 영구유 집권했고 이미 2024년 미국 기준으로는 대선이 남았는데 한 1년 정도는 쉬어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최근에 고위급 회담이 좀 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별로 안 좋거든요. 미국도 중국과 싸우자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인 의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미중의 무역 분쟁이 전방위적으로 좀 더 격화되면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에 있는 반도체 중심의 한국의 시크릿컬 산업 구조가 상당히 변동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끝으로 자산시장 콜인데요. 역시 영원한 것은 없죠. 금리도 영원히 오르는 건 없고요. 달러도 영원히 강한 건 없고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래서 영원히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 상반기에 오는 경기 침체, 저는 이미 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안전선언인 금이 일단 각광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자 미국 투자를 한번 가볼까요? 미국 S&P 500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적은 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는 베타, 즉 탄력성이 극히 좀 적은 것들. 오히려 미국 투자를 했을 때 해외 매출이 적은 산업을 하나씩 보는 것도 내년 상반기에 좀 더 기회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내년에 미국 투자를 하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면 한국인이 미국 투자를 하려면 결국 환전 이슈가 있는데 올해 달러가 이렇게 강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결국 추세는 지속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미국 투자로 돈을 번다 하더라도 환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올해하고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미국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S&P 500 중에서는 해외 매출이 높은 비중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비중으로 상반기에는 포트를 좀 꾸려가는 것도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요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왔고요. 거기에 몇 개 좀 중요한 이해를 돕는 차트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